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저작권 소프트웨어 협회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술 지원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28일 오후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서울 서부센터에 인턴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공계 학사 이상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연구과제 관리 경험이 있을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0월 28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서는 연구직과 행정직의 정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는 석사 이상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여성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직을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전기전자, 신호와 건축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을 취득하고 토익을 기준으로 750점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원래 화요일 2부는 김보경 대표님이 정말 찰떡처럼 붙어 계셨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10월 달에 저희 행사도 있었고 또 이번 주에도 내정자들 모아가지고 네. 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 준비하느라 네.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안 돌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자주 네. 오셔서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야기를 좀 할 때 작년 해외 취업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가까워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요, 매년 해외 취업자의 그 통계를 내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해외 취업자 수 중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취업자 수는요, 총 5,118명이었고요. 그중에 일본이 1,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 미국이 1,079명, 그리고 싱가포르가 505명, 호주가 385명, 그리고 베트남이 359명, 중국이 268명,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123명의 순이었습니다. 예, 5,100명 중에 1,400명이 넘는다라는 것은 거의 뭐 한 30%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와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좀 일본 기업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업이 한국에서 채용을 실시했을까요? 네, 저희 마이나비 코리아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1년도에서 2018년도에 일본 기업이 한국까지 와서 그 채용을 실시했던 기업 수를 보니까 약 8년간 800개의 일본 기업이 한국까지 와서 신입 채용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채용을 좀 했습니까? 네, 한국 현지에서 채용한 기업들의 업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제조업이 44.7%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신이 20.9%, 서비스 인프라가 19.8%, 이 외에도 금융이나 상사 등의 기업에서도 한국까지 와서 현지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은 일본의 기간 산업이고 또 일본의 경제가 이제 회복하면서 제조업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재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채용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존재하고 있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 취업을 준비를 할 때는요, 이 제조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시는 것이 일본 취업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예, 사실 좀 일본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업종이 또 제조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일본 제조업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제가 일본 산업은 이제 구조 자체가 제조, 서비스, 유통, 그리고 금융, 사회 기반으로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태까지 제조업의 전기, 기계, 업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 중에서도 소재와 그리고 생활 관련 용품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 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좀 어떤 분야들이 포함될까요? 네, 소재 산업에도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있는데요. 철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철강 업계, 그리고 원재료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제품을 제조하는 화학 업계, 그리고 석유의 개발, 정제 판매를 하는 석유 업계, 그리고 판유리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유리 업계, 석탄, 점토를 주 원료로 하는 시멘트 업계, 그리고 탄소, 카본을 주 원료로 하는 타이어, 합성 고무,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종이, 펄프 업계, 그리고 천연 합성 섬유와 탄소 섬유 등을 제조하는 섬유 업계 등이 포함됩니다. 오, 예, 소재 산업도 상당히 좀 많은 분야가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소재 산업 가운데에서 저 어떤 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채용을 좀 진행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철강, 그리고 화학, 유리, 섬유 업계에서 한국 현지에서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분야들이 굉장히 좀 가장 큰 분야가 아닌가 규모적인 면에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철강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철강 업계의 실적 순위를 한번 보면요. 1위가 신일철 주금으로 5조 6,686억 엔, 2위가 JFE 홀딩스로 3조 6,786억 엔, 그리고 3위가 코베제강 1조 8,811억 엔, 4위 히타치 금속이 9,883억 엔, 5위 니신제강이 6,141억 엔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이 철강 기업들 가운데 한국에서 네. 채용을 진행한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철강 업계에서는요, 2개의 기업에서 한국 현지 채용을 실시했었는데요. 이 매출 순위에서 3, 4위를 한 코베제강과 히타치 금속입니다. 히타치 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수 철강 제품과 그리고 자성 재료, 전선 재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사무직 생산 관리, 자재 조달, 인사 총무, 그리고 격리, 영업 등에서 신입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코베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 각종 엔지니어링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업인데요. 2016년도, 2018년도에 종합직 일괄 채용으로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영업, 격리, 재무, 생산관리, 인사, 법무, 연구개발, 그리고 설계, 생산기술 등의 업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채용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런지 이름들이 참 낯익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철강 기업의 연봉도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네, 40세 평균 기준으로 보면요. 745만 엔 정도입니다. 철강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8년 차 정도가 되면 900만 엔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은 일본에서는 연봉제로 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임금이 평균이 한 21만 3천 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초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직급에 임명이 되었을 때 각 직급에서 받는 첫 그 임금을 말합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상여가 연간 2회 나오고요. 네. 4개월에서 8개월치로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340만 엔에서 426만 엔 정도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로 하면 한 3,400만 원에서 4,3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철강 기업에서 취업을 좀 하려는 분들,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좀 갖춰야 될까요?
네, 제가 그 채용을 실제로 실시했던 기업들의 채용 조건들을 확인해 보니 외국어는 일본어는 뭐 비즈니스 레벨 이상을 요구를 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600점 이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강 업계에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 일본어와 영어의 그 토익 점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어 이외에는 뭐 다른 업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철강 기업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또 소재 분야입니다. 화학업계 어떤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화학 업계의 매출을 실적 순위를 함께 보시면요. 1위가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고 3조 7,244억엔입니다. 2위는 스미토모 화학 해서 2조 1,905억엔, 그리고 3위가 미쓰이 화학이 1조 3,285억엔, 4위가 아사히 카세이로 9,350억엔, 그리고 5위가 토소로 8,228억엔.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한국 현지 채용을 진행한 기업들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3개의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화학기업 가운데 중에서 아사히 카세, 토소, 미쓰이 화학 등에서 국내에서 채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에는 역사가 깊은 종합화학 기업으로서요. 가정용 랩 제품과 그리고 건축 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토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 알칼리 제품의 국내 최대급 제조사입니다. 미쓰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미쓰이 재벌계의 종합화학 기업으로서 식품 포장용 필름 제품과 그리고 성인용 기저귀용 부직포 등의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7년도에 아사히 카세이에서는 연구 개발, 회로 설계, 개발, 그리고 반도체 디바이스 개발, 기술 영업 등을 담당을 하는 기술직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연구원을 채용을 했고요. 미쓰이 화학에서는 2014년, 2016년도에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채용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화학기업 평균 연봉도 말씀해 주시죠. 네, 40세 기준으로 봤을 때요. 633만 엔 정도입니다. 신입은 초임금이 대졸 기준으로 했을 때 23만 엔 정도이고요. 상여를 연간 2회죠. 그리고 4개월에서 8개월치로 계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368만 엔에서 460만 엔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나로 하면 3,7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전공이나 그런 공부를 좀 관련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일본도 좀 그런 편입니까? 네, 이 일본 화학 기업에서 한국인을 채용을 할 때는 전공 분야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술계 직종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성 있는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성이 높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화학을 전공하신 연구생들도 채용 대상입니다. 사무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공 불문으로 채용을 하는데요. 국내외 영업, 인사, 재무 쪽에서 채용이 진행됐었습니다. 사무계열은 전공 무관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깊은 관심도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화학 업계에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리업계예요. 여기에는 좀 어떤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까? 네, 유리업계도 실적 순위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1위가 AGC 1조 4,635억엔, 그리고 2위가 NSG 6,038억엔, 3위가 일본 전기 글래스 2,824억엔, 4위가 센트럴 글래스 2,278억엔, 5위가 이시즈카 글래스 709억엔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저는 유리업계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외에도 우리나라 분들이 진출을 해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실적 순위에서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LCD용 유리 업계에서 세계 2위를 한 기업이죠. AGC 기업과 그리고 동일한 랭킹에서 3위를 한 일본 전기 글래스에 한국 분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AGC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종합직 일괄 채용을 실시를 했고요. 연구 개발, 상품 개발, 생산 과정 개발, 설비, 설계, 그리고 제조 매니지먼트, 생산 기술 개발, 생산 관리, 영업, 총무, 그리고 법무, 격리, 자재, 물류 등이었습니다. 일본 전기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무 계열로 법인 영업, 격리, 인사, 총무, 자재 조달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평균 연봉 한번 알아볼까요? 네, 40세 기준으로 볼 때요, 672만 엔 정도입니다. 신입은 초임금을 대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21만 5천 엔 정도이고요. 상여금을 포함해서 대략 344만 엔에서 430만 엔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하나로 하면 3,400만 원에서 4,300만 원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분들이 어떤 스펙을 갖고 이런 유리업계에 진출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다른 업계와 굉장히 동일한 부분은 있는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사무 계열에서는 전공 물문으로 채용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높은 어학 실력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력, 관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에서 이제 내정을 받은 분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한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 기업의 특성상 이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신 내정자들과 만나보면 굉장히 예의 범절이 바르고 태도도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지 채용 많이 하는 네 번째 분야죠. 섬유업계입니다. 일본 섬유업계에 진출하려면 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할까요? 네, 섬유 업계 실적을 순위로 한번 보면요. 1위가 토레 2조 2,048억 엔, 그리고 2위가 텐진 8,349억 엔, 3위가 아사히카세 1,359억 엔, 4위가 토요보 3,331억 엔, 5위가 스미노에 직물 978억 엔 순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제 한국인 채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기업이 있다는 거죠? 네, 유일하게 한 개의 기업이 있었는데요. 토요보 기업은 필름, 산업자재, 의류, 섬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만 이 기업에서 2015년도에 종합직 일괄 채용을 한국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네, 평균 연봉 한번 짚어보시죠. 네, 40세 기준으로 볼 때요, 500만 엔 정도입니다. 신입 초임금 대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만 엔 정도이고요.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했을 경우에는 352만 엔에서 440만 엔 정도였습니다. 하나로 하면 3,500만 원에서 4,400만 원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일본 제조업 중에서도 소재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은 기업들이 네. 우리나라에서 현지 채용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보경 대표님과 늘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 시간인데요. 일본 생활의 꿀팁,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예의 메일, 오레메르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루, 저 뭐 항상 그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보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메일은 문자 메시지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예의 메일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메일을 예의 있게 보낸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 예의 메일이랑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 메일이랑 회식, 방문, 회의 등이 이제 끝난 후에 상대방에게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유능한 담당자는 이 감사 메일에 굉장히 능숙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이 감사 메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고객사의 첫 방문 후에는 이 감사 메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그 네. 면접 끝나고 나서 이런 메일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비슷한 맞아요. 걸까요? 네, 맞아요. 오. 면접이 끝나고 나서 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면접 중이기 때문에 예. 좀 약간 그런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메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인이 되고 나서도 이 메일은 상사나 그리고 본인의 고객사들한테 쓸 때 굉장히 필요한 메일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중요한 분과 만난 후에는 이제 메시지나 뭐 여러 가지 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문자를 남기긴 하잖아요. 비슷한 걸로 봐도 될까요? 네. 한국은 제가 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문자나 아니면은 깨톡으로 그렇죠. 많이 감사하다 이런 네. 메일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장면에서는 이런 SNS나 아니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 공식적으로 그 본인 회사 이메일로 보내는 네.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의 메일.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네.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제 메일의 제목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명 혹은 이름을 같이 기재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 면담에 대한 감사라고 쓰고 가로치고 뭐 주식회사 마이나비 김보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쓰실 때는 무리한 한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한자가 너무 많거나 심하게 정중체를 써버리면 부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내용이 좀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탈자 또한 여러분들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 외국인이니까 약간 오탈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외국인이어도 충분히 일본어에 이제 정확한 일본어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행에 35자에서 50자 정도로 작성을 하시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행을 바꾸고 한 줄을 띄어서 기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하루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몇백 통의 메일이 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메일을 쓰실 경우에는 간결하고 알기 쉽고 정성스러운 메일을 쓰시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의 메일이라는 건요, 일단은 그 면담, 만남이 있고 나서 그래도 좀 바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올해 메일, 예의 메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신뢰를 구축할 상대에게 감사 메일을 전달하는 것은 원활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회사명, 직책, 이름을 메일 주소에 또 등록을 하셔가지고 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등록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인들은 이런 예의 메일 주로 좀 어떨 때 보내나요? 네, 사내에서 회의를 진행한 경우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고객사와 미팅이나 아니면 식사를 한 후에는 그 일을 맡은 측이 일을 의뢰한 측에게 먼저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예의 메일이라는 게 분명히 다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들도 좀 여러 통을 받는 경우도 많고 이럴 텐데 답장도 다 해야겠죠? 일본이니까. 네, 답장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쁘실 것 같아요. 보내랴, 답장하랴. 네, 맞아요. 그래서 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엄청 메일을 쓰고 그다음에 성신하는 제가 식으로 벌써 피곤한 것 같아요. 이야기만 네. 들어도. 네. 네, 근데 또 이것도 잘 해놓으면 네. 또 비즈니스가 잘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 메일을 받았다면 회신 또한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회신 타이밍 자체는요, 24시간 이내로 여러분들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목은 변경하지 않고 그 온 메일을 그대로 회신을 해서 답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장 자체는 뭐 회신을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래 사람이 회신을 끝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뭐 간단하게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면 뭐 바쁘신 가운데 정중한 편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간결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받으면 이제 또 아랫 사람이 또 답장을 하는 거죠. 네. 리플에 리플. 리플에 리플라이. 리플인데 예, 아랫살에 넣고 하면 대강 어느 정도 느낌 봐서 예, 정리가 되기 때문에 회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취업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의 메일을 작성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전해주시죠. 네, 또 작성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직함을 사용을 할 때 이중으로 존칭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해서 이렇게 직함에 님을 같이 붙여가지고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장 아니면 뭐 님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같이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 옆에 쓸 때에는 그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름 옆에는 그냥 사마 해가지고 님 이렇게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뭐 몇 번 거래가 있고 친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뭐뭐 상 해서 뭐 한국어로 하면 씨라는 그런 것들을 넣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마, 뭐뭐님 이거를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명과 개인 이름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사마를 또 사용을 합니다. ABC 뭐 주식회사 경리부 야마다 사마 이런 식으로 ABC 주식회사 경리부의 야마다 사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마는 뭐뭐뭐 님이죠. 그리고 회사명에 대한 존칭어는요. 회사명에다가 그 사마라는 존칭을 붙이셔야 됩니다. 뭐 존칭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사마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그 회사명 뒤에 많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실 때에도요. 면접이나 이력서에도 이 사마라는 표현을 붙이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이나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